복창적 문화를 발전시킨 고려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찬란했던 신라가 역사 속으로 저물어가게 됩니다. 말 그대로 종을 치게 되는 거죠. 신라 말에 이르게 되면은요, 바로 이 신라의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지방 호족인데, 바로 이 지방 호족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지방 호족 중에서 왕건이라는 사람이 바로 새롭게 고려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고, 바로 이 고려가 신라 말 분열되었던 후삼국 시대를 하나로 통일하게 됩니다.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 바로 이 고려를 이끌어가는 왕건, 바로 왕건은 어떻게 고려를 이끌어가려고 했을까요? 즉 왕건의 정책은 무엇인가, 그것을 파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똥망치와 함께 정리해 보시죠. 자, 고려의 왕건, 왕건이 세운 고려, 과연 어떻게 건국이 되었을까? 고려의 건국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의 건국, 과연 그 신라는 어쨌길래? 신라 말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신라 말의 상황 어땠을까? 안 좋은 상황이에요. 신라 말기로 접어들게 되면요, 바로 신라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진골 귀족, 바로 중앙에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이 귀한 족속들이 정치를 잘하면 되는데,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면 되는데, 나도 한번 왕이 돼보고 있다고 바로 왕위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아니, 이제 성골은 멸절했고 나도 진골인데, 김춘추가 진골 출신으로서 왕이 됐잖아. 바로 무열왕. 나도 한번 진골 출신으로서 왕이 돼보자고 하면서 바로 이 중앙 귀족들, 진골 귀족들 사이에 서로 죽고 죽이는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중앙의 정치가 혼란스럽게 되고 지방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면서 지방 세력이 하면서 등장하게 되는 거지. 신라의 중앙이 약해졌네 이러면서 지방 호족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뿐만이냐? 아닙니다. 이것뿐만이냐? 아닙니다. 바로 뭐냐? 중앙 귀족들이 왕위 다툼을 벌이게 되고, 여기서 정권을 장악한 이 중앙 귀족들은요, 사치를 부리게 됩니다. 뭐 집안이라든지 나라가 망할 징조지, 뭐 사치 부리게 되면. 귀족들이 사치를 부립니다. 고래등 같은 기와 집에다가, 큰 수레에다가, 가마에다가 금수저, 운수저, 금수저, 운수저. 자, 그렇게 되면서 바로 뭡니까? 나라의 돈이 텅텅 비게 되고, 그 부족한 나라 돈은 또다시 누가 채워넣어야 됩니까? 백성들의 세금으로 채워넣어야 되는 거죠. 중앙귀족들이 사치를 부려요. 이 중앙귀족의 사치는 무엇으로 이어지게 됩니까? 백성들에게 가혹 세금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라의 정치는 혼란스럽고 내 목숨을 당장 장담하지 못해.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 게다가 뭡니까? 나라에서는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부과돼. 백성들 못 살겠죠. 에이, 신라! 이제 나는 신라가 싫다. 그래서 신라 말기에 이르게 되면요, 지방 곳곳에서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라 말은 총체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겠어요. 바로 이때를 틈타 가지고 바로 뭡니까? 신라 정부의 반기를 들고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중앙의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지방에서 지방으로 낙향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력을 꾸려 가지고 바로 지방 호족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신라의 군인들이 자신의 병사를 모집해 가지고 바로 뭡니까? 그 병사들로 세력을 이루어 가지고 또 호족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신라 말기에 이제 귀족들의 사치품을 수입하면서 이제 무역을 통해 가지고 성장한 사람들이 돈을 모아 가지고 또 호족으로 성장하기도 하고, 직업은 천차만별입니다. 어쨌거나 신라 말기에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가지고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니, 그들이 바로 누구냐? 오늘의 주인공, 지방 호족. 지방에서 방귀깨나 끼는 호걸들, 호걸 호자예요. 한마디로 지방에서 힘깨나 쓰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되겠어. 지방에 힘 있는 사람들, 즉 지방 호족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밑줄 쳐주시고, 신라 말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지방 호족이 등장했다. 짝대기 몇 개? 3개짜리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빵! 자, 이 지방 호족들, 그럼 어떤 사람이 있느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요, 그 중에 한 3명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간단하죠? 첫 번째 소개할 인물은 신라의 군인 출신으로서, 군인이었어요. 원래 군인 출신의 견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견훤은요, 오늘날 전라도의 전주, 그때는 뭐라고 불렸냐면 완산주라고 불렀어요. 완산주. 지금의
전주입니다. 전주. 바로 이 완산주에서 자신의 세력을 모아가지고 끝내는 신라 중앙정부의 반기를 들고 나라를 세웁니다. 바로 그 나라가 무슨 나라냐? 백제를 계승했다 그래가지고 후백제라고 합니다. 후백제. 그때가 바로 언제냐? 서기 900년이었어요. 서기 900년. 900년에 후백제를 건국하게 됩니다. 누가? 견훤이. 누가? 견훤이.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호족 소개합니다. 바로 누구냐? 궁예입니다. 궁예. 지방세력 궁예. 이 궁예는요, 중앙귀족 왕위 다툼, 즉 신라의 왕족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왕족. 그런데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가지고 쫓겨났지. 그래서 그 쫓기는 과정에서 한쪽 눈을 잃었다는 얘기가 전해지게 되는데, 바로 이 궁예가 지금의 어디? 북한의 개성공단이 있는 곳, 그때는 뭐라고 불렸냐면 송악이라고 불렸습니다. 송악. 바로 이 송악에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혼자 힘으로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 원래는 송악의 지방호족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무역을 통해 가지고 대대로 돈을 모아 가지고 송악에서 방국계 낚이던 왕씨 집안의 아주 준수한 청년, 바로 왕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왕건은요, 원래 송악의 호족이었는데 자신의 독자적인 세력을 꾸리는 대신에 바로 이 세력을 키운 궁예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궁예와 함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즉 궁예는 송악의 왕건의 도움을 받아서 송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나라를 세웠냐? 고구려를 계승한 후고구려를 세우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언제냐면요, 1년 뒤입니다. 901년이 되겠어요. 물론 여기서 후백제, 후고구려는요, 그때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후자를 붙인 겁니다. 그 이전에 백제와 고구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계승한 나라기 때문에 후자를 붙이는 거고, 그때 당시에는 견훤은 백제라고 불렀고 궁예는 고구려 혹은 고려라고 불렀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나라를 세우니까 어떻게 돼? 신라가 있었지만은 새로운 나라가 지방에 생겨나게 되는, 바로 무슨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까? 후삼국시대. 후삼국시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후삼국시대는요, 신라, 후백제, 후고구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궁예가 나중에는 이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수도도 옮기고요. 이 송악은 왕건의 무대이기 때문에, 왕건의 세력이 많기 때문에 궁예는 송악에서 수도를 철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을 후고구려에서 마진, 태봉 이렇게 바꾸기도 하죠. 역시나 고구려 계승 의식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나라 이름을 그렇게 바꾼 거야. 자, 그러다가 이 궁예가 끝내는 어떻게 되느냐? 왕건한테 쫓겨납니다. 그 이유는 정치를 잘 못했다. 사람들을 의심하고 죽이기 시작했다. 스스로를 미력을 자처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잇는다는 둥, 부처보다 위에 있다는 둥, 자신의 경전을 만든다는 둥,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죽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 뭡니까? 궁예 밑에서 공을 세워가지고 승승장구하던 왕건의 목숨도 이제는 언제 제거될지 모르는 상황이야. 그래서 끝내는 바로 뭡니까? 충직한 왕건의 부하들이 왕건을 추대해가지고 궁예를 쫓아내게 됩니다. 결국 왕건은 궁예를 쫓아내게 되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건은 다시금 송악으로 돌아옵니다. 송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나라를 세운데, 그것은 바로 뭡니까? 후고구려를 계승한 고려가 되겠죠. 역시나 고구려 계승 의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후고구려가 고려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이때가 바로 언제냐? 918년이 되겠습니다. 이거 좀 크게 적었어. 918년. 왜? 오늘의 주인공이니까.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신라 말에 중앙귀족의 왕위 다툼의 어지러운 상황, 사치로 인한 가혹한 세금으로 백성들의 불만이 팽배한 가운데 지방의 호족들이 성장했다. 짝대기 3개짜리였고요. 그 지방 호족 대표적인 인물 견훤, 궁예, 왕건. 견훤은 후백제를 세우고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우면서 후삼국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고, 나중에 궁예는 왕건에게 쫓겨나게 되면서 왕건은 고려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후삼국 시대의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짜잔! 자, 보시게 되면요, 남북국 시대의 발해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지만 나중에 얼마 안 가가지고 926년에 이제 거란한테 멸망당하는데, 아직까지는 바로 뭡니까? 발해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신라가 있죠. 이 신라, 영토가 굉장히 줄어들었죠. 그리고 그 옆에 바로 견훤이 세운 후백제가 있고 위쪽에는 궁예가 세운 후고구려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후삼국 시대의 모습이 되겠고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네,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벌써 발해는 멸망했죠. 그래서 발해의 유민들이 이제 왕건한테 넘어오게 되고 왕건이 세운 고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신라와 후백제가 있죠. 그리고 아랫부분, 후백제 아랫부분이 보면 나주라는 지역이 바로 뭡니까? 고려의 땅이 됐습니다. 고려 땅. 바로 이것은 그 궁예 시대에 왕건이 견훤을 공격해가지고 장악한 땅이 되겠어요. 이렇게 이제 후삼국 시대가 전개되는 가운데 이 후삼국을 누가 통일하게 되느냐? 바로 고려. 왕건이 세운 고려가 통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했는데 그 통일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 일단은 바로 뭡니까? 왕건이 세운 고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후백제가 있었어요. 이 고려의 왕건과 후백제의 견훤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서로 경쟁 관계였어요. vs 경쟁 관계였고 반면에 고려와 신라는 바로 무슨 관계였냐면 바로 화친 관계였습니다. 이 관계가 바로 왜 성립이 되게 되었냐면 왜 이런 관계가 유지되게 되었냐면 바로 이 후백제의 견훤이 신라를 공격합니다. 신라를 공격해가지고 끝내는 신라의 당시 왕이었던 포석정에서 놀고 있었던 신라의 경혜왕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경혜왕 대신에 백제의 말을 잘 들을 법한 새로운 왕 경순왕을 왕위로 세우게 되는 죠. 한마디로 해서 후백제의 견훤이 신라의 왕을 바꿔버립니다. 후백제의 견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신라의 경혜왕은 바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고려의 왕건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하지만 고려의 왕건 군대가 조금 늦었습니다. 이미 후백제의 견훤이 신라를 공격해가지고 왕을 죽이는 일까지 벌이게 되니까 근데 고려의 원군이 조금 늦었어요. 어쨌거나 후백제의 견훤과 고려의 왕건은 이 신라 때문에 싸움을 벌이게 되고 이 전투가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전투가 바로 무슨 전투냐면은 지금의 대구에서 벌어진 공산 전투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전투야. 이 전투는 누가 이겼느냐? 견훤이 이겼습니다. 왕건군은요, 바로 이 후백제 군에게 대패를 당하게 되면서 말 그대로 왕건은 목숨만 구해가지고 달아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공산 전투에 패배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의 대구의 팔공산 가게 되면 그 당시 전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유적과 그 지명이 많이 남아 있어. 그래서 파군제라고 해가지고 왕건 군대가 깨진 곳이다 해가지고 파군제라는 제가 팔공산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왕건이 도망갔다 그래서 왕이 도망간 산이라 그래서 왕산이라는 곳이 있고 도망가다가 뒤돌아보니까 추격군이 없어가지고 약간 왕건의 얼굴이 펴졌다 그래가지고 해안이라는 곳이 있고 막 도망가다가 더 이상 추격군이 없으니까 안심했다 그래가지고 안심이라는 곳이 있고 뭐 반야월이 있고 뭐 그렇지. 공산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서 고려와 후백제는 완전한 적대 관계. 반면 신라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을 구원해준 고려 왕건이 고맙겠지. 그래서 이 신라와 고려는 화친 관계를 이루게 되는데 이때에 이제 이 신라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포악한 후백제의 견훤에게 멸망하느니 차라리 나라를 누구한테 넘깁시다. 후덕하고 인품 좋은 고려의 왕건에게 넘깁시다. 그래서 신라의 경순왕이 스스로 고려의 왕건을 찾아가가지고 고개를 숙이면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즉 신라가 스스로 고려에 항복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언제냐? 서기 935년이 되겠어요. 즉 935년에 신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뭐 멸망은 아니고 항복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고려에 흡수된 것이죠. 자, 이제 남은 건 후백제입니다. 아니 신라가 항복했어? 이럴 수가. 후백제는 일치단결해서 과연 고려와 맞서 싸웠을까요? 물론 그 이후의 전투에서는 고려의 왕건이 유리하게 싸움을 이끌어가게 되고 결국 후백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후백제는 견훤의 자식들에 의해서 왕위 다툼이 또 벌어집니다. 왕위 다툼? 어디서 봤는데 왕위 다툼이 벌어지게 되면은 말기 상황이고 결국은 나라가 망합니다.
견훤에게는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아주 신검이라고 욕심꾸러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견훤은 이 신검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뭡니까? 인품이 좋은 금강이라는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고자 하니까 신검이 이것을 눈치챈 거야. 그래서 뭡니까? 아버지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싸움을 거는 거지. 이것은 바로 뭡니까? 콩가루죠. 네, 이런 집안을 우리는 콩가루 집안이라고 합니다. 콩가루가 펄펄 날리면서 결국 후백제는 점점점 힘이 약해지게 되는 거지. 결국 견훤은요 자신이 세웠던 후백제를 탈출해서 왕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왕건한테 가서 자신이 세운 후백제를 함께 공격하자고 하죠. 자신의 첫째 아들을 혼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견훤과 왕건이 군대를 몰고 후백제를 공격합니다. 후백제 군대는 바로 뭡니까? 예전에 모셨던 왕이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 왕건 군대한테 패하게 되는 것이죠. 왕위 다툼 벌어지면 나라가 혼란해집니다. 자, 그래서 결국 후백제는요 견훤 아들들에 의한 왕위 다툼으로 인해서 힘이 약해지게 되고 끝내는 고려 왕건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끝내는 고려에게 정복당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언제냐? 서기 936년, 1년 뒤네요. 즉 후백제가 멸망한 936년이 바로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해가 되는 것이죠. 서기 936년에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밑줄 그어주시고 터져드립니다. 3개짜리인데 여기에 더 갖다 붙일 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전에 삼국통일 한 번 있었습니다. 신라가 한 번 삼국을 통일했었죠. 하지만 신라의 삼국통일은요 외세의 지원을 받았다라는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려의 후삼국 통일은요 바로 우리 민족끼리의 물론 다툼도 있었지만 포섭해 가면서 포용해 가면서 그리고 멸망했던 발해 유민까지도 흡수해 가면서 신라 사람들도 흡수해 가면서 그리고 멸망시킨 후백제 사람들도 흡수해 가면서 바로 뭡니까? 우리 민족끼리 이룬 실질적인 완전한 민족 통일이었다. 따라서 여러분들 교과서나 책에 없다면 적어두세요. 고려의 후삼국 통일은 역사적으로 의미를 갖습니다. 그 의미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완전한 실질적인 우리 민족의 통일이었다. 완전한 민족의 통일이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전한 민족 통일이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짜잔! 왕건의 정책입니다. 과연 왕건은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가려고 했을까? 첫 번째 전해지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왕건이 후대 왕들에게 남긴 10가지의 잔소리로 전해지는 바로 훈요 10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적으실 필요 없어요. 훈요 10조라는 것이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전해지는 얘기로 사심관 제도. 이건 또 뭐야? 사심관 제도라는 것을 정책으로 펼쳐나갔고 기인 제도라는 것도 정책으로 펼쳐나갔다라는 겁니다. 이거 도대체 무엇일까? 그와 함께 바로 뭐냐? 사성정책이라는 것도 있어요. 사성정책. 이건 또 뭐야?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혼인정책도 있어요. 뭐 결혼했다는 건데 혼인이 정책이 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뭐가 있냐면요. 이건 백성들을 위한 제도인데 흑창이라는 제도를 실시합니다. 흑창이라는 제도가 있었고 그리고 취민유도 정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고려의 왕건의 정책의 이제 우리의 그 기본 뭐라 그럴까 기준점이 될 수가 있지. 왕건의 정책이 되겠는데요. 이 훈요 10조를 보게 되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훈요 10조, 즉 후대 왕들에게 왕건이 남긴 첫 번째 잔소리가 바로 뭐냐면 불교 최고야. 불교 최고. 고려는 불교로 세워진 나라이므로 불교를 장려해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왕건의 정책은요. 불교를 장려하는 정책을 펼쳤구나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훈요 10조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발해를 멸망시킨 즉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배척한다. 미워해야 된다. 그들의 땅을 빼앗아야 된다. 우리는 곧 북쪽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정책을 펼쳐나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그것은 바로 후녀 10조에 담긴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태조 왕건, 즉 고려의 왕건은 적극적으로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지고 북쪽으로 진격하는 바로 북진 정책을 펼쳐 나갔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즉 왕건의 정책은 불교 장려 정책, 북진 정책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사심관제도, 기인제도, 사성정책, 혼인정책이 있는데 사심관제도는 바로 뭐냐면 말 그대로 지방 호족들, 이 왕건이 호족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다른 호족들도 나도 한번 나라를 세워봐 이런 욕심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사심관제도는요 지방 호족들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그들의 권력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반면에 그 지역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는 거죠. 즉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바로 그런 제도를 펼쳐 나가는 거죠. 기인제도는 뭐냐면 그 지방 호족의 아들을 왕건이 인질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묻는 거지.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아버지 뭐 합니다.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다행이고. 너 아버지 뭐 하시노? 말 못해? 그럼 뭡니까? 알아봐야겠지. 지방 호족이 무슨 꿍꿍이를 벌이고 있는 건지. 한마디로 뭡니까? 중앙의 인질로 그 아들을, 지방 호족의 아들을 잡고 있는 겁니다. 즉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것은 이 두 제도는 결국은 바로 지방의 호족들, 지방의 호족 세력을 뭐 하는 것이다? 견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성정책과 혼인정책은 뭐냐면 사성정책은 말 그대로 왕씨의 성을 하사하는 겁니다. 야, 너 내 말 잘 듣는구나. 지방 호족아, 너 내 말 잘 들으니 내가 너에게 왕씨성을 주겠고 너는 즉 왕족이 된다. 오, 고려시대 내내 아주 대대손손 아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왕씨성을 하사받는 거죠. 한마디로 지방 호족들을 포섭하는 겁니다. 혼인정책은 뭐냐? 그 지방 호족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무려 왕건은요 29명의 왕비가 있습니다. 29번의 정식 결혼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이것은 바로 뭡니까? 지방 호족의 따님과 혼인하게 되면서 지방 호족들의 꿍꿍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즉 사성정책, 혼인정책, 이것은 바로 무엇이다? 지방 호족을 포섭하는 것이다. 즉 사심관제도, 기인제도, 사성정책, 혼인정책을 뭉뚱그려 얘기하자면 지방 호족들을 견제하고 포섭하는 정책을 왕건이 펼쳐나갔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흑창과 취민유도인데 흑창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보이지 않는 컴컴한 창고, 한마디로 뭡니까? 보이지 않는 컴컴한 창고를 만들어서 그 안에 비축된 곡식으로 배고픈 백성들을 구휼하는 것. 마치 고구려의 진대법이 생각이 나네요. 즉 흑창제도가 바로 백성을 구휼하는 제도고 취민유도라는 것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 무조건 거두지 말고 10분의 1만 거둬라. 그들이 추수한 곡식의 10분의 1만 거둬라라는 규칙이 되겠죠. 바로 이것은 무엇일까? 고려를 세운 왕건이 바로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즉 민생을 안정시키고자 추진한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고려를 건국한 다음에 왕건은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가지고 했을까? 불교를 숭상하는 나라, 북진 정책을 추진하는 나라, 그리고 지방 호족을 견제하고 포섭하는 정책도 함께 민생을 안정시키고자 했다. 바로 이것이 고려 왕건의 정책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안정돼야 나라가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짝대기 몇 개? 5개짜리 100%.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